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오늘 시황은요, 제가 이제 지금 한동안 제가 이제 전문가를 좀 안 키우다가 최근에 이제 전문가 한 사람을 좀 키우고 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아마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한국경제TV를 출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약간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경제TV 출연하기 전에, 물론 이제 제 도움을 받아서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시황을 좀 올려주니까, 그 친구 시황이니까요. 잘 듣고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 구독과 알람 신청 당연히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스마트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향 들어보시고 어떤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2일 주간 증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S&P는 0.08% 상승 마감하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2%로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까지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마감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장이 강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만기일 포지션상 서로 유리한 포지션을 맞추기 위한 그런 수급 싸움에 의해서 장 종가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켓맵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켓맵 보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측 선을 하나 그어서 좌측편으로는 이 빅테크, 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나 내수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좀 이게 소비 방어재 이런 쪽 주가들이 지금 다 포진해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14% 상승, 그리고 애플 플러스 1.95% 상승, 엔비디아는 약보합 정도 마감하였고요. 가장 빅테크 그리고 M7 중에서 돋보였던 거는 테슬라 주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플러스 5.27%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상승 배경에는 따로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가장 많은 정치적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쪽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도치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반트럼프 국가들, 그리고 유럽 쪽이나 중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 반대나 불매에 대한 그런 정치적 저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테슬라 판매 수량 자체가 매월 그리고 매 주별로 집계해 봤을 때 수치가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사실 미국 정치계에서 테슬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을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부분들이나, 또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나 각 부처 장관들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싸다, 너무 지금 저렴하다,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된 거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게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동안 정치적 활동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과 대비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급락한 탓인지 전일은 전 직원 대상 회의를 열어서 회사 현재 전체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산 및 판매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 제시를 하였고요. 또 옵티머스 로봇 생산에 대해서 올해 약 5,000대 생산 예정이라며 강하게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많이 빠졌다, 하지만 너무 싸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밝으니 주식을 팔지 말라,
라며 직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트리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미국 차트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같이 보고 가실 텐데요. 우선 나스닥 지수를 저는 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연봉이 음봉입니다. 그리고 월봉, 주봉, 흐름 모두 좋지 않고요. 일봉상 제가 말씀드린 게 2024년, 2023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지금 고가권에서 점점 고가 흐름을 낮추면서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6개월 추세선을 이탈했던 포인트가 가장 큰데요. 이렇게 수렴한 후에 고점권이 낮아지고 단기적으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미국 장기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이 보는 중요한 지지선이 장기 이평선인데요. 이러한 200일선 또는 241선 장기 이평선마저 이탈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18,000선을 이탈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구간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17,200포인트까지 빠져서 저점권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부터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요. 혹시나 한 번 더 옵션 만기 이후에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마 18,000 이상으로 이제 아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18,000 중반대까지 반등을 했을 때 그 반등 강도도 매우 중요하고, 반등한 후에 재차 박스권 하단 부분을 다시 확인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미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박스권으로 주가가 흘러가다가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N자로 한 번 더 추후 하락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2024년이나 2023년처럼 중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빠져도 괜찮아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 더 딥, 빠지면 매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점권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 추가적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숫자가 찍히지 않고 어떠한 내러티브로만 올라간 종목은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테슬라 본주를 또 매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슬라 2X 레버리지를 매수한 종목까지 합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 총 금액이 15조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이런 종목의 경우 반등을 필히 해줘야 되는 흐름인데요. 제가 우려했던 이 갭을 다 메꾸고, 항상 보통 주가를 보실 때 큰 갭이 있으면 이런 하락 시에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갭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 215불에서 220불 사이였는데요. 지금 갭을 메꾸고 기술적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구간입니다. 반등하더라도 다만 이게 당장 정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200불 후반에서 300불 초반 정도가 오면 해당 부분은 저가 매수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는 하고, 아무리 중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바닥 확인을 할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정부의 2인자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바로 전고점을 뚫고 계속적으로 갈 거야라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기엔 숫자가 사실 바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고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섞어서 투자하길 권해드리고요. 대부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할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주가가 이런 흐름에, 이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하락 추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때 아무리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해도 이 추세 상단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눌림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추세 하단 105불 전후에서 바닥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아무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조차도 AI가 미래를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요.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로는 엔비디아가 이런 고 멀티플에 대한 명분을 조금은 일부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 뿐만 아니라 뭔가 신선한 호재들이 나와야지만 강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런 130불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상당 기간 박스권에 묶인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나 브로드컴 그리고 팔런티어 등등 모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돌파한다기보다는 박스권에 좀 묶인다고 생각하시고 미국 시장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서도 트럼프가 또 말을 했죠. 4월 2일 날은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날인데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다만 관세에 있어서 일부 유연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세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4월 2일 날 관세 부과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어쨌든 2024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마켓맵은 국내 시장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저의 눈에는 삼성전자밖에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간 상승률이 무려 12.8%입니다. 12.8%라는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주가 역사상 거의 탑 10 안에 두는 주가 상승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 5.38%, 그리고 금융주들 플러스 3% 이상 마감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4%, 그리고 LG화학도 바닥권에서 플러스 13%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플러스 7% 급등하였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상당히 주가가 양호한 형태였습니다. 지금 해당 마켓맵을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보일 수 있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면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해당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는 이번 주 2643포인트로 강하게 주가 주봉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상승했다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행복한 한 주였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체감 지수가 어땠는지를 보려면 이제 해당 지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ADR이라는 지표입니다. ADR이라는 지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율을 나눈 건데요. ADR 지표가 100이 넘게 되면 상승 종목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0 이하면 하락 종목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 상승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가 하드캐리를 한 겁니다. 왕의 기환이었습니다. 하지만 ADR 지표를 보시면 전혀 다른 반비례 추세죠.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삼성전자 및 시총 상위주가 수급을 다 빨아들여서 수급 블랙홀이 돼서 지수를 급등시켰고, 반대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급락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DR 지표가 지금 77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ADR 지표가 80 이하의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하는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목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코스피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 자체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뉴스가 있었죠. HLB 관련해서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인데요. HLB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주가 지수도 좋지 않았고 박스권에 갇혔고 ADR 지표는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투심은 좋지 않았겠죠.
그러면 AGR 지표를 보시면 77,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8만원 후반권부터 해서 급락을 한 후에 지금 약 4개월 정도를 박스권에서 기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하단을 강하게 다진 후에 지금 반등을 하였습니다. 급등을 한 거죠, 사실상. 급등을 하였는데 지금 61,700원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물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추세가 너무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투자자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62,000원대부터는 단기적 매물대가 강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00원부터 65,000원권이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포모를 느껴가지고 매수를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리 이쪽 권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한 번씩 크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눌렸을 때를 공략을 해야지, 지금 과하게 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시에는 저는 분할 차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낸드 현물가, 그리고 배당, 그리고 저베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전 나타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디램과 낸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3월부터 스물스물 낸드와 디램 현물가 상승에 대한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만 쪽 반도체 업체들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현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 파이슨, 그리고 YMTC 같은 낸드 플래시 글로벌 업체들이 4월부로 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을 플러스 10% 인상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코멘트는 안 하고 있는데 3월 27일이 삼성전자의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주, 그리고 시총상위주,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기계적인 매수 수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저번 주부터 해서 강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배당 이익을 노린 수급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상승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공매도 일정이 3월 31일에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고베타 종목들보다는 저베타 종목 쪽으로 수급이 이번 주에는 유입된 게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베타 고가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그리고 전력 인프라주, 그리고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수급들이 한 번에 빠져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또한 포스코홀딩스나 그리고 철강, 화학, 저베타 종목들로 수급이 유인되면서 이런 상승을 나타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외국인 기관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의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15위까지 뽑아봤는데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좌측에 있고요.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한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좀 칠해봤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초에 매수했다 유상증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과 같은 좀 저베타 종목들에 많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 LG화학,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좀 저베타 종목이죠.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에 많이 매수세가 상당 부분 몰렸습니다. 금액적으로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원사이드하게 삼성전자 수급이 가장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무려 2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3천억을 매수했는데요. 외국인 이번 주 총 매수 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 중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를 매수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분을 제외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은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SK하이닉스를 또 빼게 되면 거의 전부 다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국내 코스피 종목을 매도를 한 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로 다 몰렸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 종목들이나 개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수급상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고 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기관 수급에 저는 좀 눈이 가는데요. 기관 수급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코미코, 리노공업, PSK,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심텍, STI, SNS텍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기관 순매수 상위는 반도체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관은 바스켓으로 반도체 섹터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나 나머지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일부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될 경우엔 주성엔지니어링과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주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반도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단기적으로 이런 주간 수급을 뽑아드리지만, 이런 주간 수급 상위에 무조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바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쭉쭉 2700, 2800, 2900 뻗어나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 수급이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일부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드린 장표상 양매수 들어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셨다가 오히려 눌림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상승 하락색 특징 섹터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알래스카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 초에 3월 24일, 25일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내 기업들과 아마 간담회도 하고 알래스카 쪽에 LNG 투자 관련해서 좀 설명회 및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좀 설득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주들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래스카 시추 관련주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하이스틸, 그리고 동양철관, 포스코 인터, 기타 종목 등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하이스틸 같은 경우가 개별주 단에선 대장주인데 이미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최근 이번 주에 상당히 급등을 하였는데, 보시면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 거의 40%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너무 개별주이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량주 단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눌림 매수를 하게 되면 올해는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와트 같은 종목이나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도 아무래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의 섹터로 묶여서 희비가 교차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LNG와 그 본업 모멘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할 경우엔 안정적인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가 생각 외로 이번 주에도 강했습니다. 특히 농심주가 강했는데요. 농심 보시면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저점권에서 약 15% 이상 급등했는데요. 농심처럼 무거운 종목이 급등한 거엔 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뿐만 아니라 빙그레 같은 종목도 이번 주에 급등했고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해당
사진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인데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국의 토크쇼에 나갔는데 제니퍼 허드슨 TV쇼에 나가서 한국의 이제 자기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과자다 스낵이라고 하면서 새우깡과 바나나킥과 그리고 고래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나킥이 본인의 최애 스낵이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맛도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리고 쇼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클릭수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는 이런 숫자로 당장 찍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재료로 반영이 돼서 이번 주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일회성 상승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숫자도 찍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K푸드라는 sektor의 흐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매월 발표하고 있는 10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식음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수출입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나 빙그레와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좋고, 특히 농심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4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눌릴 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괜찮았고, 또 하락 이제 섹터들에서 사실 이번 주에 좀 큰 두 가지 섹터가 있었는데요. 두 개의 그 회사가 사실 좀 사고를 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그룹주고 두 번째는 HLB 그룹주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분노하시고 좀 분개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금액이 3조 6천억 원입니다. 무려 3조 6천억 원은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유상증자 금액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왜 하필 이렇게 고점권에서 유상증자를 했을까라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2024년 영업 실적이 무려 1조 7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2조 원 이상의 영업 실적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자체도 1조 원 이상이 매년 유입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3조 6천억 원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입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조 2천억 밖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범주의 투자 범위인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수주 잔고가 아무리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급하게 접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묶이거나 이런 매물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고가권에 물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좀 보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HLB가 또 하나의 사고를 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상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B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좀 본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3월 21일 예정된 이벤트였죠. 미국 FDA, 이제 HLB에서는 그 표적 항암제죠.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 검토를 하였는데 다시 불발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보안 요구서를 받게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디테일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2주 안에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는 FDA로부터의 그런 회신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HLB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인 르보세라닉과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병용요법을 통해서 지금 통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HIV 쪽에서는 항서제약 쪽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2주 후에 FDA로부터 디테일한 의견을 받게 되면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재접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HLB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에 많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굳이 HLB에 투자를 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HLB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개별적으로 피해를 받은 종목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더 완화되면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 주요 정치적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월 4주차 주요 일정으로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예정되어 있고,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도 3월 26일 날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3월 말이나 아마 4월 초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이 국내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소되어야지만 국내 시장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매도 재개가 있죠.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과 공매도 재개, 그리고 상호관세부가 4월 2일 날 예정돼 있죠. 이런 모든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3월 말과 4월 초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저는 한 분기의 시작 과 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월 말 한 분기가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또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저는 이럴 때 시장 색깔이 정말 중요하게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월 1분기 사실 1개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하고 있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원사이드하게 흘러갔다고 하면 3월부터는 뭔가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2분기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낙폭과대와 그리고 기존 주도주 간의 싸움이 주도주 간에 좀 주도하려고 하는 좀 싸움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까지는 투트랙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명확히 갈릴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섹터가 과연 출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는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난 US와 그리고 US와의 증시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해외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올해 초에는 상당히 약했죠. 반면에 홍콩 지수, 그리고 독일 지수, 유로스탁 지수들이 너무나도 강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차트가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였습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약간 꺾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뭔가 고점권에 약간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또 유로스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잘못하면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면 혹시 고점권이 나타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면 뭔가 나스닥은 반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 그리고 나머지 난US 그런 미국 외의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고점권을 좀 형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지금 난US 쪽으로 흘러갔는데, 혹시나 다시 미국 쪽으로 적감의 추세가 3월 말부터 해서 4월에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디커플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유럽 증시나 홍콩 증시나 국내 증시가 똑같이 연동돼서 반등을 하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여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모든 글로벌 증시 자금이 다시 미국 증시로 가서 오히려 난 US 증시들이 디커플링이 나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연속된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쁜 게 없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거꾸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크게 올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흐름이 결정나는 저는 3월 말, 4월 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로 갈 거야라고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경우엔 대응의 차원이 맞습니다.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3월 말과 4월 초에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관찰해 나가면서 새로운 섹터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기존 주도주가 흐름이 꺾이는지,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다음 주 증시 분석해서 또 다음 주말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에 증시가 너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증시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간 증시 브리핑 마감드리고요. 다음 주말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